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미국 여류 작가 이디스 워튼의 로마 열병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디스 워튼은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오는 부유하고 명망 있는 뉴욕의 상류층 집안에서 1862년 출생하였고 미국과 유럽에서 유럽 가정교사들에 의해 교육받은 덕분에 일찍이 여러 외국어를 습득하였으며 영국과 대륙의 사교 생활에 익숙하였습니다. 10대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여 작가가 되고자 하였으나 주위의 냉대로 열망이 꺾이었죠. 23세에 보스턴 출신의 은행가 에드워드 워튼과 결혼했으나 적극적이고 지적 호기심이 왕성했던 이디스 워튼은 지적으로나 성적으로 교감할 수 없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1913년 이혼 후에는 프랑스에 영구적으로 정착하여 유럽의 예술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1890년대 스크라이버즈 매거진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해서 1899년에 첫 단편집 더 큰 성향을 출판하였고 1920년에 순수의 시대로 퓰리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로마 열병은 1934년 리버티 매거진에 처음 출판되었으며 그녀의 단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짧지만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당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상류층 여성들 간의 관계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조금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출판 이승은님 옮김 지은이 이디스 워튼 로마 열병 나이는 지긋하지만 잘 가꾸어진 중년의 두 미국 부인이 점심을 함께한 테이블에서 일어나 로마식 레스토랑의 높은 테라스를 가로질러 갔다. 난간에 기대어 서로를 쳐다본 다음 똑같이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기분 좋게 감상하고 있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은 팔라티누스 언덕과 발 아래 펼쳐진 고대 로마 포럼의 영광을 내려다보았다. 포럼이란 고대 로마 도시에서 시장 또는 공공광장, 재판 및 공적인 집회에 쓰이던 대광장을 의미한다. 두 사람이 그곳에 기대어 있을 때 아래 안뜰로 이어지는 계단으로부터 소녀의 목소리가 유쾌하게 메아리쳐 올라왔다. 자, 가자. 젊은 사람들은 뜨개질이나 하라고 내버려 두자. 라고 그 목소리는 그들에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소리쳤다. 그러자 소녀의 목소리만큼이나 상큼한 다른 목소리가 웃으면서 답했다. 오, 여기 좀 봐, 밥스.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비유적으로 말한 거야. 라고 처음 목소리가 대답했다. 우리가 가엾은 부모님들에게 할 일을 많이 남겨두지 않았잖아. 두 사람이 층계를 돌아가자 대화가 들리지 않았다. 두 부인은 이번에는 당혹스러운 엷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키가 더 작고 안색이 더 창백한 숙녀가 머리를 저으며 얼굴을 살짝 붉혔다. 그녀는 층계에서 들리는 조롱하는 목소리를 쫓아 들리지 않는 비난을 보내면서 봐봐라 라고 중얼거렸다. 혈색이 더 좋고 화사하며 확고해 보이는 작은 코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활기 넘치는 검은 눈썹을 가진 다른 부인이 기분 좋은 웃음을 웃었다. 딸들이 우리를 저렇게 생각하다니.
그녀의 친구가 그렇지 않다는 몸짓으로 대답했다. 우리들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점을 기억해야지. 그건 어머니에 대해 저 애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현대적 생각일 뿐이야. 그리고 알겠지만 반쯤 죄지은 듯이 그녀는 아름답게 만들어진 검은색 핸드백에서 2개의 멋진 뜨개질 바늘이 꽂혀 있는 주홍빛 명주실을 꺼냈다. 아무도 몰라. 라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새로운 체제 덕분에 우리에게 여유 시간이 많아졌어. 어떤 때는 바라보는 것도 실증이 나. 심지어 이 풍경도. 그녀의 몸짓은 그들 발 아래 펼쳐진 장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얼굴빛이 어두운 부인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전망으로 시선을 돌려서 봄날 로마 하늘의 찬란한 눈부심에서 빌려왔을지 모르는 평온함으로 모두 말없이 경치를 감상했다. 오래전에 점심시간이 지난 터라 커다란 테라스의 끝부분을 그들 두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 반대편에는 넓게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느라 지체하게 된 몇 그룹이 안내 책자를 주워들고 여행 정보를 찾고 있었다. 그들 중 마지막 그룹도 흩어지고 두 사람만 바람으로 식혀진 높은 난간에 남았다. 우리가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 혈색 좋고 활력 넘치는 이마를 가진 여자 슬레이드 부인이 말했다. 사람들이 잘 앉지 않는 2개의 버드나무 의자가 가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난간 모퉁이로 밀어낸 다음 의자 하나에 앉아서 팔라티누스 언덕을 응시했다. 어쨌든 여기가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이야. 나한테는 앞으로도 항상 아름다울 거야. 라고 그녀의 친구 앤슬리 부인이 동의했다. 나한테를 약간 강조해서 말했기 때문에 슬레이드 부인은 그것을 알아차렸으면서도 옛날식으로 편지 쓰는 사람들이 임의로 강조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레이스 앤슬리는 항상 구식이었어.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옛날을 생각하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는 큰 소리로 덧붙였다. 우리 둘 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광경이야. 우리가 처음 이곳에서 만났을 때 지금 우리 딸들보다 더 어렸었지? 기억나니? 그래, 기억나. 앤슬리 부인이 아까처럼 알 수 없는 강조를 하면서 중얼거렸다. 저기 급사장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그녀는 분명 자기 자신과 세상에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 친구보다 훨씬 더 확신이 없었다. 슬레이드 부인은 앤슬리 부인의 겉만큼 비싸 보이는 손가방을 향해 손을 뻗치면서 내가 그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라고 말했다. 급사장에게 손짓하면서 그녀는 자기와 친구가 로마를 오랫동안 사랑해온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전망을 내려다보며 남은 오후를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영업에 방해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급사장은 그녀가 주는 팁 위로 몸을 굽혀 절하면서 숙녀분을 환영하며 저녁 식사 때까지 머물러 주시면 더욱 환영받으실 거라고 안심시켰다. 보름달이 비치는 밤을 기억하실 거라고. 달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달갑지 않은 일인 것처럼 슬레이드 부인의 어두운 이마가 찌푸려졌다. 하지만 급사장이 물러가자 찌푸린 얼굴을 풀고 미소 지었다. 왜 안 되겠니? 우리는 더 나쁜 일도 할 수 있어. 아이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네. 그 애들이 어디 갔는지 아니? 난 모르는데. 앤슬리 부인은
다시 얼굴을 약간 붉혔다. 내 생각에 우리가 대사관에서 만났었던 그 젊은 이탈리아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타르키니아에 가서 차를 마시자고 그들을 초대한 것 같아. 그들은 기다렸다가 달빛을 받으며 비행기로 돌아오고 싶어 할 거야. 달빛? 달빛이라고?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네. 그 애들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감상적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그 애들이 어떤지 전혀 모르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라고 앤슬리 부인이 말했다. 아마 우리도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않을 거야. 맞아, 아마 그랬을 거야. 그녀의 친구는 그녀를 수줍은 듯 힐끗 보았다. 엘리더, 네가 감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감상적이지 않았을 거야. 슬레이드 부인은 회상에 잠겨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두 부인은 잠시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모르는지를 생각했다. 물론 각자 상대방의 이름에 명칭을 붙여줄 준비는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델핀 슬레이드 부인은 자기 자신이나 그녀에게 묻는 사람에게 25년 전 호레이스 앤슬리 부인이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다고 말했었을 것이다. 아니, 당신은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매혹적이고 뛰어나지만 소녀였을 때 그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녀의 딸 바바라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물론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밥스, 바바라가 더 눈에 띄고 예리하긴 하지만 쓸모없는 두 부모 밑에서 어떻게 그녀가 그런 것을 얻었는지 흥미롭다. 그렇다. 호레이스 앤슬리는 그의 아내와 똑같았다. 박물관에 전시된 옛 뉴욕의 표본과 같았다. 잘생기고 결함없고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슬레이드 부인과 앤슬리 부인은 서로 수년 동안 비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맞은편에 살았다. 이스트 73번가 20번지의 거실 커튼이 새 것으로 바뀌면 건너편에 있는 23번지는 항상 이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이동과 구매, 여행, 기념일 같은 존경할 만한 부부의 단조로운 연대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슬레이드 부인은 그런 것들을 거의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월스트리트에서 큰 성공을 거둘 무렵 그것에 따분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이 파크 에버뉴에 집을 샀을 때 이미 변화를 위해서 주류 밀매소 반대편에 사는 편이 낫겠어. 최소한 급습당하는 것은 볼 수 있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레이스가 급습당하는 것을 본다는 생각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사하기 전에 그녀는 여자들끼리의 점심시간에 그 이야기를 해버렸다. 그것은 히트를 쳤고 소문이 나돌았다. 때때로 그녀는 그 소문이 길을 건너 앤슬리 부인에게 도달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는 점잖다는 것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어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을 약간 비웃는다 해도 해가 되지 않았다. 몇 년 후에 몇 달 안 되는 간격을 두고 두 여자는 남편을 잃었다. 조화와 위로가 적절하게 교환되었고 애도의 그림자 속에서 잠깐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다시 얼마 동안 관계가 끊겼다가 지금 그들은 로마의 같은 호텔에서 우연히 만났고
두 사람 모두 눈에 띄는 딸의 소박한 부속물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유사한 운명이 다시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가벼운 농담을 하게 되었고, 옛날이었다면 딸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피곤한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때때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약간 지루하다고 서로 고백하였다. 슬레이드 부인은 생각했다. 가엾은 그레이스보다는 자신이 남편 없는 상태를 더 많이 느꼈다고. 델핀 슬레이드의 아내라는 지위에서 그의 미망인이 되는 것은 커다란 추락이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결혼에 대한 확실한 긍지를 갖고 사교적 재능에 있어서 남편과 동등하고 예외적인 부부를 구성하는데 자신의 몫을 충분히 다했다고 간주해왔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생겼다. 항상 국제적인 사건을 한두 건 갖고 있는 유명한 법인체 변호사의 아내로서 매일매일 흥미롭고 예기치 않은 의무가 있었다. 해외에서 온 저명한 동료들을 즉흥적으로 환대하는 일, 법률에 관한 일로 런던, 파리 또는 로마로 성급하게 가서 그곳에서 너무 멋지게 환대에 대한 답례를 받는 일, 그녀가 지나간 뒤로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듣는 재미, 뭐 멋진 옷과 눈을 가진 저 아름다운 여자가 슬레이드 부인 슬레이드의 아내라고? 정말이야? 대체로 유명인사들의 아내는 옷차림이 누추한데? 그렇다. 그런 일 후에 슬레이드의 미망인이 되는 것은 따분한 일이었다. 그런 남편의 기준에 맞추어 사느라고 그녀의 모든 자질이 소모되었었다. 이제 그녀가 맞추어 살아갈 사람은 딸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처럼 보였던 아들이 소년 시절에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그곳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고통과 싸울 수 있었다. 남편이 죽은 후 이제 아들에 대한 생각은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딸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사랑스러운 제니는 너무나 완벽한 딸이어서 지나친 어머니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제 제니가 밥스 앤슬리와 함께 있으니 내가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슬레이드 부인은 때로 반쯤 부러워하면서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부신 친구보다 더 어린 제니는 진귀한 존재로 젊음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갖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였다. 그것은 당혹스러운 일이었고 슬레이드 부인에게는 약간 따분하였다. 그녀는 그녀의 딸 제니가 사랑에 빠지기를, 잘못된 남자라도 그와 사랑에 빠져 자신이 그녀를 주시하고 기지로 이겨내어 구조하기를 원했다. 반대로 어머니를 지켜보고 어머니의 바람막이가 되고 어머니가 강장제를 먹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바로 제니였다. 앤슬리 부인은 그녀의 친구보다 훨씬 말솜씨가 없었다. 따라서 슬레이드 부인에 대해 그녀가 마음속에 그리는 초상화도 더 빈약하고 희미한 터치로 그려졌다. 그것은 엘리더 슬레이드는 대단히 똑똑해.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는 않아.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슬레이드 부인이 아주 저돌적인 소녀였다라고 덧붙여 말했을 것이다.
그녀의 딸보다 훨씬 더 그랬다. 그 딸은 물론 예쁘고 어떤 점에서 총명했지만 어머니의 글쎄 언젠가 누군가가 말했던 생생함을 갖고 있지 못했다. 앤슬리 부인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골라서 전례 없이 대담하게 인용 부호 안에 인용하곤 했다. 아니, 제니는 그녀의 어머니와는 달랐다. 때때로 앤슬리 부인은 엘리더 슬레이드가 실망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대체로 슬픈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실패와 실수로 가득 찬 앤슬리 부인은 그런 그녀에 대해 항상 미안함을 느껴왔다. 이렇게 두 여자는 자신의 작은 망원경의 잘못된 끝을 통해 서로를 마음속에 그렸다. 오랫동안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나란히 계속 앉아 있었다. 마치 두 사람 모두 그들과 마주보고 있는 거대한 과거 유적의 존재 속에 자신의 쓸모없는 행동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슬레이드 부인은 시저 궁전의 황금빛 경사 지붕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앤슬리 부인은 잠시 후 가방을 만지작거리는 일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친한 친구들이 의례 그러듯이 두 여자는 말없이 함께 있는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앤슬리 부인은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그들의 친밀함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처럼 보이는 것에 약간 당황했고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직 알지 못했다. 갑자기 대기가 은빛 지붕의 로마를 정기적으로 뒤덮는 그 깊은 종소리로 가득 찼다. 슬레이드 부인은 손목시계를 흘낏 보았다. 벌써 5시네? 라고 놀란 듯이 말했다. 앤슬리 부인은 떠보듯이 5시에 대사관에서 브릿지 놀이가 있는데 라고 말해보았다. 오랫동안 슬레이드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이 보여서 앤슬리 부인은 자기가 한 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녀는 마치 꿈결에서 말하는 듯이 브릿지라고 말했니?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안 갈 거야. 나는 갈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앤슬리 부인은 얼른 그녀를 안심시켰다. 나는 상관없어.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네 말대로 옛날 기억들로 가득해. 그녀는 의자에 앉아서 슬그머니 뜨개질을 꺼냈다. 슬레이드 부인이 옆눈으로 이 행동을 보았지만 아름답게 손질된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로마가 각 세대의 여행자들에게 어떤 다른 것을 상징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 할머니들에게는 로마 열병을,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감상적인 위험을, 우리가 얼마나 보호받곤 했었니? 우리 딸들에게는 메인 스트리트 한가운데 있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을 거야. 그 아이들은 그걸 몰라. 하지만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 길다란 황금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자 앤슬리 부인은 뜨개질을 눈 가까이로 들어 올렸다. 맞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호받았었니? 나는 항상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 라고 슬레이드 부인은 계속했다. 로마 열병이
거리를 돌아다닐 때 위험한 시간에 여자애들을 안에 붙들어 두는 일은 비교적 쉬웠을 거야. 하지만 너와 내가 어렸을 때 아름다움이 우리를 불러서 불복종의 악의가 스며들고 석양후 기온이 내려가 감기 걸릴 만큼 위험해지면 어머니들은 우리를 집안에 가두어 두느라고 난처하곤 했었지. 그렇지? 그녀는 다시 앤슬리 부인에게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앤슬리 부인은 섬세하게 뜨개질해야 할 부분에 이르러 있었다. 하나, 둘, 셋, 두 코 건너뛰고 맞아, 틀림없이 그랬었지. 그녀는 얼굴을 들지 않고 동의했다. 슬레이드 부인의 눈이 더 주의 깊게 그녀에게 머물렀다. 뜨개질 할 수 있다니 이런 상황에서 참 그녀답군. 슬레이드 부인은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기댄 채 그녀 앞에 있는 폐허에서 보름의 녹색빛을 띠는 우묵한 곳으로 그 너머로 보이는 교회 정면의 희미해져 가는 빛, 그리고 멀리 보이는 거대한 콜로세움으로 시선을 돌렸다. 갑자기 그녀는 생각했다. 우리 딸들이 감정과 달빛을 없애버린 것 같아. 밥스 앤슬리가 그 젊은 조종사 후작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의 옆에 있으면 제니에게는 기회가 없어. 난 그것도 알고 있지. 아마 그래서 두 애들이 어디든지 함께 가는 것을 그레이스 앤슬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나의 가엾은 딸 제니가 남을 돋보이게 하는 조역이라니. 슬레이드 부인은 거의 들리지 않게 웃었고 이 소리에 앤슬리 부인은 뜨개질을 떨어뜨렸다.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너희 딸 밥스가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 캠포리에리 청년은 로마에서 가장 훌륭한 결혼 상대자 중의 하나야. 그렇게 순진한 척 하지 마. 너도 그걸 알고 있잖아. 또 너와 호레이스처럼 그렇게 모범적인 두 사람이 어떻게 그런 활기찬 아이를 낳았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슬레이드 부인은 거칠게 다시 웃었다. 앤슬리 부인의 손이 바늘을 가로질러 가만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발밑에 놓여 있는 축적된 열정의 거대한 잔해와 광채를 곧장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작은 옆모습은 거의 표정이 없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네가 밥스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슬레이드 부인의 어조가 조금 너그러워졌다. 아니야. 나는 그 애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어. 아마 너를 부러워하는지도 몰라. 내 딸은 완벽해. 만약 내가 만성 환자라면 나는 제니의 보살핌을 받고 싶을 거야. 아쉬워한 때도 있어. 하지만 나는 항상 똑똑한 딸을 원했어. 그 대신에 왜 내가 천사를 얻게 되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어. 앤슬리 부인은 웃으면서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밥수도 천사야. 물론이지. 하지만 그 애는 무지개 핀 날개를 가졌어. 그 아이들은 젊은 남자들과 바닷가를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이러니까 조금 생생하게 과거가 생각난다. 앤슬리 부인은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그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녀에게도 저 장엄한 폐허의 길어지는 그림자로부터 너무나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다고 상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슬레이드 부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녀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어떤 걱정이 있겠는가? 그녀는 밥스가 결혼 상대자로 아주 바람직한 캠포리에리와 약혼해서 돌아오리라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뉴욕의 집을 팔아서 로마의 두 사람 가까운 곳에 정착하겠지. 그리고 절대로 그들의 길을 방해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아주 약삭빠르거든. 하지만 훌륭한 요리사를 고용할 거고 브릿지 게임과 칵테일에 적당한 사람들을 갖게 되겠지. 그리고 손자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거야. 자기 혐오가 생기면서 슬레이드 부인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다. 자신은 어느 누구에 대해서보다 그레이스 앤슬리에 대해서 더 나쁘게 생각할 권리를 가졌다. 그녀를 부러워하는 병을 결코 치료하지 못할 것인가. 아마 그녀는 너무 오래전에 그녀를 시기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녀는 일어나서 난간에 기대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황혼역의 마술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앞에 보이는 광경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대신 분노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콜로세움으로 시선을 돌렸다. 건물의 금색 측면은 벌써 자줏빛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위로 하늘은 빛이나 색깔 없이 크리스탈처럼 깨끗하게 곡선을 그렸다. 오후와 저녁이 하늘 중간에서 균형을 잡은 채 매달려 있는 순간이었다. 슬레이드 부인은 몸을 돌려서 친구의 팔에 손을 놓았다.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이라 앤슬리 부인은 놀라서 올려보았다. 해가 졌어. 너 두렵지 않지? 두렵다니? 로마 열병이나 폐렴 말이야. 네가 그해 겨울에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나. 소녀 시절 너는 목이 아주 예민했잖아. 그렇지? 아, 우린 모두 지금 여기 위쪽에 있어. 저 아래 포럼에서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지만 여기는 아니야. 아, 물론 너는 아주 조심했어야 했으니까 잘 알고 있겠지? 슬레이드 부인은 다시 난간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를 미워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야지. 큰 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여기 높은 곳에서 포럼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너의 대구모에 관한 이야기가 기억나. 끔찍할 정도로 나쁜 대구모였지? 아, 그래. 해리엣 대구모. 자기 앨범에 꽂기 위해 밤에 피는 꽃을 따오라고 해진 후에 자기 여동생을 포럼에 내보냈지. 우리 대고모들과 할머니들 모두 마른 꽃을 모아둔 앨범을 갖고 계셨어. 슬레이드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서 대고모가 여동생을 보낸 거잖아. 글쎄, 그건 가족의 전통이었어. 해리엣 고모가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을 고백했다고 하더라. 어쨌든 가엾은 어린 여동생은 열병에 걸려 죽었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겁주곤 하셨지. 젊은 시절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던 그 겨울, 너도 그 이야기로 나를 겁주었어. 내가 델핀과 약혼했던 겨울 말이야. 앤슬리 부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아, 내가 그랬었니? 정말로 너를 무섭게 했었어? 너는 쉽게 겁먹을 것 같지 않은데. 자주는 아니야. 하지만 그때 나는 무서웠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쉽게 무서워했어. 그게 무슨 뜻인지 네가 알고 있나 모르겠다. 나는 그래.
앤슬리 부인은 머뭇거렸다. 음, 그래서 너희 나쁜 고모 이야기가 나한테 그렇게 깊은 인상을 준 것 같아. 난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 더 이상 로마 열병은 없어. 하지만 해가 지고 난 후에 포럼은 정말 추워. 특히 더운 날에는. 그리고 콜로세움은 더 춥고 축축해. 콜로세움? 그래. 밤에 출입문을 잠근 후에는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 결코 쉽지 않았어. 그래도 그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 종종 그런 일이 있었지.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었던 연인들이 그곳에서 만났거든. 너도 그거 알았지? 나는 아마 기억이 안 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어느 날 저녁 어둠이 내린 직후 유적지를 방문하러 갔다가 심한 감기에 걸렸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네가 달 뜨는 것을 보러 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네가 병에 걸렸다고 항상 말했어. 한순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앤슬리 부인은 대답했다. 그랬었니? 모두 아주 오래전 일이야. 그래, 너는 다시 회복되었지. 그래서 그 일이 문제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일로 네 친구들이 놀랐잖아. 네가 아프게 된 이유 말이야. 목 때문에 네가 아주 신중하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고 너희 어머니도 너를 아주 극진하게 돌보아 주셨는데 너 그날 밤 늦게 구경하러 밖에 나갔었지? 그랬지? 그랬을지도 몰라. 아주 신중한 소녀들이라도 항상 신중한 것은 아니잖아. 왜 지금 그 일을 생각하게 되었니? 슬레이드 부인은 대답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앤슬리 부인은 머리를 재빨리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은 크고 아주 창백했다. 무엇을 참을 수 없는데? 네가 왜 콜로세움에 갔는지를 내가 항상 알고 있어 왔다는 것을 네가 모른다는 사실 말이야. 내가 왜 갔는데? 너는 내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너는 내 약혼자를 만나러 갔어. 너를 그곳으로 가게 만든 편지에 씌어진 단어 하나하나 다 외울 수 있어. 슬레이드 부인이 말하는 동안 앤슬리 부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무서움에 질려 가방과 뜨개질, 장갑을 바닥으로 미끄러뜨렸다. 그녀는 유령을 바라보는 듯 슬레이드 부인을 보았다. 아냐, 아니 그러지 마.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왜 안 돼?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들어봐. 나의 사랑,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당신 혼자만 보아야겠습니다. 내일 어두워지자마자 콜로세움으로 오세요. 어떤 사람이 당신을 들여보낼 겁니다. 당신이 두려워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편지 내용을 잊었었나 보지? 앤슬리 부인은 예기치 않은 태연한 태도로 이 도전을 받아들였다. 의자에 기대어 몸을 바로 하면서 친구를 쳐다보았고 대답했다. 아니, 나도 그것을 외우고 있어. 서명도 당신만의 DS. 그거지? 내가 맞지? 그렇지. 그날 저녁 어두워진 후 너를 밖으로 나가게 만든 것은 바로 그 편지였지? 앤슬리 부인은 여전히 그녀를 보고 있었다. 슬레이드 부인에게는 잘 통제된 그녀의 작고 조용한 얼굴 마스크 뒤로 느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자신을 그렇게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어. 슬레이드 부인은 거의 화난 듯이 생각했다. 그러나
이 순간 앤슬리 부인이 말했다. 네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구나. 그 편지를 즉시 태워버렸는데. 그래, 당연히 너는 그랬겠지. 너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니까. 이제 비웃음이 노골적이 되었다. 네가 편지를 태워버렸다면 도대체 내가 편지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겠구나. 그렇지? 슬레이드 부인은 기다렸지만 앤슬리 부인은 말하지 않았다. 그래,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나야. 그래서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는 거야. 네가 썼다고? 그래. 두 여자는 마지막 황금빛을 받으며 상대방을 응시하면서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앤슬리 부인이 의자에 다시 털썩 앉았다. 그녀는 중얼거렸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슬레이드 부인은 또 다른 말이나 움직임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아무 말이나 움직임이 없자 마침내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너한테 큰 충격을 준 것 같구나. 앤슬리 부인의 손이 무릎으로 내려왔다. 손으로 감쌌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 네 생각을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것은 그것이 내가 그에게서 받은 유일한 편지였어. 그리고 그걸 쓴 사람은 나였어. 그래, 내가 그 편지를 썼어. 하지만 나는 그의 약혼녀였어.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니? 앤슬리 부인의 머리가 다시 내려갔다. 변명하려고 애쓰지 않겠어. 기억하고 있었어. 그러면서도 갔었니? 그래도 나는 갔어. 슬레이드 부인은 자기 옆에 있는 머리 숙인 작은 형체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분노의 불길은 이미 가라앉았고 왜 자기 친구에게 목적 없는 상처를 가하는 일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었는지 의아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정당화해야만 했다. 네가 이해한다고?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너를 증오했어. 너를 증오했어. 네가 델핀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어. 난 두려웠고 네가 두려웠어. 너의 조용한 태도와 너의 달콤함을 두려워했지. 나는 네가 방해하지 않기를 원했어. 그뿐이야. 단지 몇 주 동안만이라도. 내가 그를 확신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래서 맹목적인 분노에서 그 편지를 썼어. 내가 왜 지금 너한테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 생각에 앤슬리 부인이 느리게 말했다. 네가 항상 나를 계속 미워해왔기 때문이야. 아마 그럴지도 몰라. 아니면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그녀는 잠시 중단했다. 네가 그 편지를 없애서 기뻐. 물론 네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앤슬리 부인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슬레이드 부인은 그녀 위로 몸을 기울이면서 낯선 고립감, 따뜻한 교감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의식했다. 나를 끔찍한 괴물로 생각하겠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갖고 있던 유일한 편지였어. 그런데 그 편지가 그가 쓴 것이 아니라는 거니? 아직도 그를 좋아하고 있구나. 그 기억을 좋아했어. 앤슬리 부인이 말했다. 슬레이드 부인은 계속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충격으로 몸이 작아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일어섰을 때 마치 바람이 그녀를 한 줄기 먼지처럼 흩어지게 할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자 슬레이드 부인의 질투가
갑자기 다시 솟구쳤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저 여자는 그 편지를 의지하고 살아왔다. 제가 되어버린 편지에 대한 기억을 소중하게 여기다니 그녀가 그를 많이 사랑했었음에 틀림없다. 친구의 약혼자가 보낸 편지를. 끔찍한 괴물은 오히려 그녀가 아니었던가. 그를 나한테서 멀어지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구나. 그렇지? 하지만 너는 실패했어. 내가 그를 차지했거든. 그것뿐이야. 그래, 그게 다야. 너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네가 그 일에 대해 지금처럼 느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나는 네가 수치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네 말대로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야. 네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내게는 없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거야. 네가 2달 후에 호레이스 앤슬리와 결혼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니? 네가 병에서 회복되자마자 너희 어머니가 서둘러서 너를 플로렌스로 보내 결혼시켰잖아. 사람들은 조금 놀랐지. 그렇게 일이 빨리 진행된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 하지만 난 그 이유를 안다고 생각했어. 네가 홧김에 결혼했다고 생각했거든. 네가 델핀과 나를 앞질렀다고 말할 수 있도록 여자들은 가장 진지한 일을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이유를 갖기도 하니까. 네가 그렇게 빨리 결혼해버리는 바람에 나는 네가 델핀을 정말로 좋아한 것이 아니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어. 맞아. 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 앤슬리 부인이 동의했다. 머리 위에 있는 맑은 하늘에는 금빛이 다 사라졌다. 하늘 위로 땅거미가 펼쳐져서 갑자기 7 언덕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들 발치에서 나뭇잎 사이로 여기저기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쓸쓸한 테라스 위로 발걸음들이 왔다 갔다 했고 웨이터들은 출입구 밖으로 계단 윗부분을 바라다 보고는 쟁반과 냅킨, 포도주병을 갖고 다시 나타났다. 테이블들이 움직여지고 의자들이 똑바로 놓여졌다. 희미한 전기 불빛들이 깜빡거렸다. 시든 꽃이 꽂혀있던 꽃병들이 나가더니 다시 신선한 꽃으로 채워져 들어왔다. 먼지막이 코트를 입은 한 뚱뚱한 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서투른 이탈리아 말로 나달나달해진 여행 안내서를 묻고 있던 고무밴드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점심 식사를 했었던 테이블 밑을 웨이터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지팡이로 찔러보았다. 슬레이드 부인과 앤슬리 부인이 앉아 있었던 모퉁이에는 아직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아무도 없었다. 오랫동안 2 사람 모두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슬레이드 부인이 다시 말을 시작했다. 내가 장난삼아 그런 일을 한 것 같아. 장난으로? 너도 알다시피 여자들은 때로 사납잖아. 특히 사랑에 빠진 여자들은. 그날 저녁 내내 눈에 안 띄도록 몸을 피하면서 온갖 소리에 귀를 기울인 채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면서 네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혼자 웃었던 일이 기억나. 물론 네가 그 후에 많이 아팠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앤슬리 부인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친구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런데 나는 기다리지 않았어. 그가 모두 손을 써놓았거든. 그가 그곳에 있었어. 우리는 곧 들여보내졌어. 그녀가 말했다. 슬레이드 부인은 기울인 자세에서 벌떡 일어났다. 델핀이 그곳에 있었다고? 사람들이 너희 2 사람을 들여보냈다고?
아, 너 이제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녀는 갑자기 흥분했다. 앤슬리 부인의 목소리는 더욱 분명해졌고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그가 그곳에 있었어. 당연히 그가 왔지. 왔다고? 네가 그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너 헛소리하고 있구나. 앤슬리 부인은 마치 곰곰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머뭇거렸다. 내가 그 편지에 답장을 썼어. 내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말했어. 그래서 그가 온 거야. 슬레이드 부인은 손을 얼굴 위로 가져갔다. 오, 세상에. 네가 답장을 했다고? 나는 네가 답장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가 그 편지를 썼으면서도 그것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니 이상하구나. 그래, 나는 분노로 분별력을 잃었거든. 앤슬리 부인이 일어서서 모피 목도리를 둘렀다. 여기는 춥다. 가는 게 좋겠어. 미안해. 그녀가 목 부위로 모피를 꼭 붙들면서 말했다. 예기치 않은 말이 슬레이드 부인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래, 가는 게 좋겠어. 그녀는 가방과 외투를 챙겨들었다. 왜 네가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앤슬리 부인은 시선을 그녀에게서 돌려 어스름하고 비밀스러운 콜로세움을 보고 서 있었다. 글쎄, 내가 그날 밤 기다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슬레이드 부인은 불안한 웃음을 웃었다. 그래, 내가 그 점에서는 졌어. 하지만 그 일에 대해 너를 원망하지는 않을 거야. 그 모든 세월이 지난 지금 결국 내가 모든 것을 가졌잖아. 내가 25년 동안 그를 차지했으니까. 그런데 너는 그가 쓰지도 않은 편지 한 통만을 갖고 있었어. 앤슬리 부인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윽고 그녀는 테라스 문을 향해 몸을 돌렸다. 한 발자국을 걷다가 몸을 돌려 친구를 마주 보았다. 나는 바바라를 얻었어. 라고 말하고 슬레이드 부인보다 앞서서 계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여성을 서로의 경쟁자, 적으로까지 몰고 가는 그 당시의 가부장제와 또한 변호사의 아내로서 화려한 삶을 살던 슬레이드 부인이 남편이 죽은 후 느끼는 공허와 추락의 느낌을 통해서 상류 사회의 여성의 장식적인 삶의 허상을 보여줍니다. 앤슬리 부인의 마지막 말이 던져주는 충격을 통해 점잖음과 세련됨으로 가려진 상류층 사회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즐겁게 들으셨는지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